농당 파주지역위원회 김동성 당원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제출했는데 일단은 지금 노후 전쟁이나 미중 갈등을 볼 때 지금 현재 자본의 세계가 새로운 전환기로 들어서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본의 세계는 여러 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본의 식민영토 분할과 재분할을 두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자본주의 진영 냉전체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일극체제가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중국의 성장과 세계적 진출로 이제 미중 간의 경제 군사적 갈등, 이 한창인 가운데 또 서방이 이제 식민 영토를 동쪽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와 충돌을 했죠. 그게 이제 노후 전쟁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서방, 제1세계죠. 전 세계를 착취하는 국가 그룹을 제1세계입니다. 제1서방. 서방 세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비전쟁을 아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가까워지고 제3세계, 브라질을 비롯한 제3세계도 역시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자본주의 세계가 지금 재편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반도와 대만의 이제 군사적 대결과 충돌이 이제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했죠. 지원하면서 더 크게 이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노후 전쟁이나 미중 갈등은 제1세계 서방 국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봅니다. 어차피 세상은 변합니다. 언제까지 자기들이 일극체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세계를 착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자본주의 재편의 시기에는 그만큼 세계 변화의 전망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1차 세계대전이 그랬고 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 혁명이 배경이 됐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냉전체제가 들어섰고 그 이후에 이제 기후재앙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 민중에 가하는 불평등 그리고 자연 파괴로 인한 기후재앙 그리고 전쟁까지 이 모든 사회적 재난, 세계적 재난의 가장 큰 희생자는 다름 아닌 우리 농자 민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환기 시대에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투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들이 희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희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것이냐 그들이 죽을 것이냐 명확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야죠. 농자 민중 다수가 살아야죠. 그 길이 바로 변혁의 길이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다고 봅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 세계 농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세상 건설에 전 세계 농자 민중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제 막스의 명언이 이제 실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폭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제1세계의 패권 유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중국과 러시아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만 이제 키워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외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리와 평화 이 두 가지를 다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외교 폭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위안부 제3자 변제를 강요하고 있고요. 현재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위에 대해서 방관하고 협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매우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한, 그리고 배상이 필요한 과거 역사를 외면하면서 국민의 역사적 감정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농자 민중의 탄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배우조선 하청 농자들 파업을 불법화했죠.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면서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업무명령, 복귀명령으로 파업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69시간 노동시간 연장, 그리고 저임금을 고착한 직무급제 도입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지배 개입, 건설노조에 대한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이 노동 탄압을 넘어서 노동 혐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동 열사 분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과 혐오는 그 정점을 이미 찍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을 방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정부인지 일본의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대변하고 있죠. 오히려 저 일본 정부보다 더 나서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킨 게 그나마 좀 편한 세상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윤석열 정권 퇴진 앞장서자는 얘기입니다. 농당이. 그래서 농당은 이제 민주노총 총파업 7월 총파업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총파업을 우리가 정말 농자 민중의 대중정치투쟁의 기폭제로 우리가 조직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정치, 정당인 농당이 해야죠. 그래서 이번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이 농자 민중의 대중투쟁으로 전환하고 정치투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시발점, 그리고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비탈적으로 명확하게 걸어야 됩니다. 뭐 대충 조건부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퇴진해라. 조건 없다. 너가 퇴진하는 길만이 할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투쟁의 힘이 붙기 어렵죠. 이것저것 다 재다가 아무도 못합니다. 명확하게 윤석열 퇴진 비탈적 제시하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농당이 뭐 잃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바라는 사람들을 농자 민주주의 깃발 아래 하나가 돼서 대중 정치 투쟁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을 조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농당이 현식이 자신의 정치적 임무를 정치 기획으로 제출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정치 기획 없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농자 민중의 대중투쟁의 서막이자 농자 민중의 정치투쟁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정치 기획을 제출하고 총력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어떤 정치 기획이 필요할까요?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당은 정치 기획으로 자신을 말해야 됩니다. 정치 기획 없는 당은 사실 죽은 당이죠. 뭘 하겠습니까? 정치 기획이 없는데.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계획이 없는데 무슨 당, 그 당이 뭐 존재한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세에 조응하고 정세를 주도할 그런 정치 계획을 기민하게 내놓고 실천할 줄 알아야 살아있는 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정세에 조응하고 그 다음에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요구들을, 우리의 요구들을
의제와 슬로건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제와 슬로건들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실천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당히 날카롭게 버려져야 하는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의제와 정세적 의제와 슬로건들만이 분노한 대중들을 대중투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조직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당의 실천적 과제는 이러한 의제와 슬로건을 통해서 투쟁을 더 확장하고 조직하는 일이 되겠죠. 이게 성공하면 정권 바뀌는 거죠. 그 주도를 누가 했냐? 바로 농당이 했다. 그럼 농당이 제1당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재 진보 좌파들 상태를 보면 비타협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의 정치개혁을 세울 수 있는 데는 오직 농락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정의당과 진보당 이 사람들은 이런 정세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력을 최대한 제도권 정체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정권 퇴진을 끝까지 고수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민주당이 바꿔도, 조금만 윤석열의 태도를 바꿔도 그냥 갈 겁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농가 대중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행위만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도 정치권의 관성에 많이 젖어 있어요. 민주당의 눈치를 보겠죠. 그리고 민주당과 언제라도 함께하는 행보에 정책 미련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요. 뭐 저기 고맙습니다. 민주당 보면 뻔히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뭐 그냥 뭐 설명을 따라 안 했대요. 그냥 딱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은 윤석열 정권 퇴진에 자신의 당력을 속력으로 투집할 태세와 결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동당은 그러한 제도 정치적 관성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탈적 윤석열 정권 퇴진한 정책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리를 불러낸 대중들에게 노동당을 새롭게 인식하고 대중들로부터 보수 양당 체제를 깨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바로 노동당이다. 이렇게 대한 정치 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비타협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의 정치 계획을 가지고 거리에서 실천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만이 비타협적인 윤석열 정권 퇴진의 정치 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당이다. 남한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 계획을 만들 때 필요한 의제와 슬로건 그리고 투쟁 방식이 있어야겠죠.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는 정치 계획이라는 건 정세에 적응하기 실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있어야 되고 슬로건이 있어야 되고 바로 투쟁 방식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바로 정치 계획입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네,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래서 의제와 슬로건을 일단 보면 현재 윤석열 정권이 건설 노조를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대고 탄압하고 있죠. 그리고 노조 혐오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노조 혐오, 마녀 사냥,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녀 사냥. 여기서 중요한 노조 혐오가 중요한 겁니다. 혐오라는 건 되게 못된 짓이거든요. 이거는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구호를 주장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뭐 노동시간, 임금, 고용 형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총체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연장, 저임금, 임금체제 개혁, 비정규직 확대,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 폭주가 양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죠. 분신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양해동을 죽인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뭐 기후재앙 위기에서도 그냥
탄소 감축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핵발전소 늘려가지고 다음 세대의 생존까지 박탈하고 있는 아주 이게 무슨 정권이라 할까요? 이게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김호철 동지가 이새끼를 했는데 이새끼 정말 이새끼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생존까지 박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너나 마셔라 방사능 오염수,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너나 마셔라. 그렇게 좋으면. 옛날에 강북변도 그랬잖아요. 니나 먹어라. 그 다음에 규제항 방수하고 핵발전 확대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뭐 이런 것도 좋고 다음 생존 박탈하는 다음 세대 생존 박탈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또 우리가 또 가지치기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짧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주변 강국들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거의 전쟁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전쟁 절대로 나가지 맙시다. 네. 총구를 내부로 겨냥합시다. 전쟁은 아니에요. 네? 밖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가 문제예요. 내부가.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이렇게 구호를 또 외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2차 삼국전쟁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정말 군대 안 갔던 놈이 군대 얘기하고 전쟁 안 겪으면 전쟁 얘기하고 제일 뭐 전쟁하도록 나서고 이런 아주 전쟁 한번 겪어온 사람은 절대 전쟁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미쳐요. 사람 인생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장국전쟁 더 이상은 안 된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재벌경제 키우고 사회복지 영리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농업은 생명이다. 농업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농업은 생명이에요. 먹거리가 없으면 죽는데 뭐 반도체 먹고 살 겁니까? 아니잖아. 자동차 먹고 살 수는 없잖아. 자동차 없어도 돼. 반도체 없어도 돼. 쌀만 있으면 돼. 쌀하고 된장, 고추장, 김치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사유화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9명이 압수한 이태원 3사에 대해서 얘들이 책임하고 지금 계속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 방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제와 슬로건들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면서 거리로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승전 윤석열 정권 퇴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에 참여할 때 이런 의제와 슬로건들이 담긴 손피켓 있죠. 그런 거 계속 만들어내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대선들 제공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누가 고를 거 아닙니까? 자기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투쟁에 참여한 대중들은 그 많은 피켓 주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계속 가장 신이 나요. 방사능에 꽂혀있는 사람, 방사능 들으면 제일 신이 나. 모두가 신이 나는 대중투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걸 누가 제공해야 무언가에 제공하자는 거야. 그 돈 내면 안 돼요. 손피켓이 얼마 되겠습니까? 수십 개 만들어내가지고 제공하자는 거야. 모든 집회에 달리면서. 그게 바로 그대로 움직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손피켓을 다양하게 제공했을 때 이 손피켓 중에 어느 하나가 대중투쟁의 방아쇠로 작동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많이 제공할수록 그 어떤 피켓에 꽂혀서 그게 대중투쟁과 정치투쟁의 방아쇠로 작동한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만큼 손피켓을 많은 수만큼 방아쇠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제와 슬로건을 계속 제공하다 보면 우리의 동물적 감각,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대중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동물적 감각이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동물적 감각을 대중투쟁의 흐름과 맞춰서 올라탔을 때 이제 노동당이 주도하는 거죠. 투쟁을 주도할 수 있어요. 올라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제와 슬로건을 변화가 무쌍한 정세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감각을 실천 과정에서 세밀하게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 때 바로 대중투쟁을 주도할 수 있다. 노동당이.
정치투쟁을 주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민당에 다시 또 주석은 개줄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냐? 일단은 뭐 윤석열 정권 퇴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농단 그 집회에 참여해야죠. 손톱같이 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 수시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구호 계속하면 안 돼요. 짧게 얘기하고 결의 밝히고 빨리 돌아다녀야 돼요. 온 사방에. 인도, 서울로 갈 수 있는 서울로 가고, 못 가면 인도로 가. 손쉽게 들고, 한 시간, 2시간 계속 돌아다녀. 서울에 온 사방에 다. 그럼 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한 주는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한 주는 정부에서 힘을 결집시키고, 이런 것들을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하다 보면 그게 뻥 터지는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토론을 너무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선생만 주먹질만 하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전쟁 중에서 독서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쟁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투쟁과 관련돼서 그 집회와 시위 전후로 토론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떠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집회 참여한 사람들 또 모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고민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일주일에 그 전후 집회, 시위, 행진 전후로 해서 꼭 토론회를 배치해라. 그래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새로운 방안을 투쟁의 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의 힘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당이 먼저 그렇게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면 해진 분위기를 선도하고 주도할 수 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먼저 주장하고 실천한 사람이 그 운동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치면 그냥 방관자 되는 거고 앞장서면 주도자 되는 겁니다. 주도해야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농당이. 그래서 저는 정리를 다시 하면 집회 시위 행진 현장에 의제와 슬로건이 담긴 손빛켓을 꾸준히 만들어서 참가자한테 제공해라. 그 다음에 앉아서 집회만 하지 마라. 행진하도록 만들어라. 행진해라. 5명인데 10명인데 열심히 돌아다니라. 그 다음에 집회 시위 행진 이전 이후에 반드시 윤석열 퇴진 토론회를 조직해라. 거기서 결의를 또 다져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건가 고민시켜라. 끊임없이 나도 고민하고 상대도 고민하게 만들어봐 이거지.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한 주 투쟁했으면 다음 주에는 전국적으로 결집해라는 거야. 그 전국에서 모인 힘이 보여질 때 뒤가 급수적으로 이렇게 힘이 늘어나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 촛불을 넘어서는 사회 변형을 향한 그런 투쟁상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와 슬로건들은 무조건 기승전 윤석열 정권 대신 기승전은 엄청 많습니다. 기승전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권 대신. 그래서 그러면 농당 어떻게 할래요? 지금 농당은 이런 정치계획과 정치 실천을 확정하고 지금 농당은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본부를 다 전환해야 돼요. 다 전환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목숨을 다 걸어야 돼. 농당이 운명 걸어가는 거야. 걸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산하 모든 시도 당부와 기수당부도 다 퇴진본부로 전환해라. 해서 투쟁하자. 자, 모든 걸 걸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성 동지께서 그 정치기획 그리고 실천계획 그리고 의제와 슬로건 등 여러 가지 그 내용들 포함한 그 투쟁 방침에 대해서 깨알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김장민 동지께서 그 사업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건수 동지께서 그 핵심을 아주 잘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중의 요구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그 진보 정치 내에 연대연합도 해야 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의 어떤 정체성과 그 주도권, 그죠? 그런 주도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해 뒤돌아보면 사실 올 초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 채택을 둘러싸고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진보정당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열사정국 직전까지 사실 민주노총이나 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 떠밀려왔다고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연대연합을 안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건수 동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냈습니다. 우리가 연대연합과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과거에 뭐 박근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주도권을 갖지 못한 것은 우리의 한계고 과제입니다. 그러한 투쟁의 성과가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다른 정치 세력에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투쟁 자체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 투쟁 거기에 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더 고립되는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같이 하는 것, 이거를 대원칙으로 하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주체 역량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가져야게 되겠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조직적 한계가 명백합니다. 숫자로 싸우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선전선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적시에, 적절한 때에 의제를 먼저 선점하고 또 압축적이고 대중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구호를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조직적 한계를 선전선동의 역량으로서 돌파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선전 역량, 유인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관지입니다. 기관지. 근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노동당의 기관지가 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바로 이러한 투쟁의 시구에 우리의 정체성과 의제와 구호를 내걸 수 있는 이러한 기관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당 전체, 또 당 중앙이 좀 어렵다면 당원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거리투쟁과 함께 정치투쟁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거리투쟁으로서만, 그죠? 어떤 정권을 퇴진시킨다고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노동자 권력, 그 노동자 권력의 중심에 노동당이 있어야 된다는 거, 결국은 총선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총칼을 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극히 예외적인 거고요. 모든 정권은 결국은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상당히 발달된 조건에서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총선 투쟁이 바로 윤석열 퇴진 투쟁과 맞물려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총선 투쟁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투쟁 주체인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선 후보를 발굴해서 그 총선 후보가 지역에서 대중 투쟁과 정치 투쟁의 구심점이 돼서 이러한 구심점들이 전국으로 모아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노동당이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총선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전략 지역에 총선 후보를 출마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미 총선 기획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는 최종적인 그 후보 등록은 전략 지역에 국한하더라도
예비 후보 전략은 좀 더 광범위하게, 좀 더 공세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 후보가 12월 달부터라면 예를 들어서 4월까지 본 후보 등록은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지역에서 투쟁, 거리 투쟁과 정치 투쟁의 중심이 되고 또 필요하면은 연대 투쟁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등포역을 지나가다가 봤는데요. 모 정당하고 그다음에 그 영등포 지역의 투쟁체가 한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영등포역 앞에서 집회를 하다 연대 집회를 제가 그 최초로 목격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투쟁의 주체가 총선 시기에는 바로 후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좀 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예비 후보 문제인데요. 예비 후보 기탁금 부분이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과 그다음에 공선법 정당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이제 경선에 출마해서 경선에 패배할 경우에만 예비 후보의 기탁금을 반환했는데 이제 지금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당에서 공천을 신청했는데 공천장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현재 총선 기획단에서 단순히 전략 지역에 몇몇의 후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광역별로 뭐 최소 그 한두 명씩이라도 예비 후보 전략을 해서 정당 연설이라든지 후보 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나간다는 그러한 원칙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리 투쟁과 함께 선전선동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야 될 이런 총선 정치 투쟁에서 이런 예비 후보 전략을 같이 하자. 이 두 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총괄 발제하신 내용 그리고 투쟁 방침 그리고 사업 제안 모든 영역 다 통틀어서 자유 토론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뭐 많이 와 계신데요. 그 최평지 동지께서도 와 계시고 그다음에 이장규 동지께서도 와 계신데 그리고 많이 다른 분 김혜성 동지, 이한국 동지, 이주영 동지 이렇게 박창규 동지까지 다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서 먼저 그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동지들께서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질문이 네, 이장규 동지, 예? 줌에 뭐냐? 네,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동지들 중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고 싶으신 동지께서는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석봉 동지? 네네. 죄송한데 지금 발언 이야기하시는 분 중에 혹시 선풍기 틀어놓으셨을까요? 네네. 껐습니다. 네. 야, 들어갔어. 야, 대단하다. 귀신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네. 그럼 더우신데 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넘어. 그 얘기하실 분 없으면 지금 지금 현장에서 먼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돼요. 네. 네. 우선 맞아? 그렇죠. 목고에 그런 간단한 우선 코멘트부터 좀 하면은 그런 윤석열 대진당은 그런 사업 제안은 딱 두 가지인데 이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사업이니까 기본적인 사업이니까 이게 상당히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내용이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대진당은 토내 김동성 동지 내용은
정치 기획이 필요하고 그 기획을 위한 제안들이 쭉 있어요. 노조혐오 요즘 많이 사랑하는 그다음에 노동체계 이경체계 양해도 뭐 쭉쭉쭉 있는데 이런 이제 우리 당의 활동이 대중에게 노동자와 일반 중간층 등등 노동자와 민중에게 다가가는 이런 데는 그들의 욕구에 가장 기반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선정되어야 돼. 그래 우리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정의당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민주노동당에 간단히 얘기하자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거, 독점재벌 해체, 국가기관에서 공유화 이런 같은 한 10개 전후에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딱 가져요. 그거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대중 속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이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게 내용이 그런 문제도 그렇고 발제문에서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걸 우선 간단하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입니다. 그 발제문은 하나 조금 더 하면은 발제문은 이게 거기 구체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토론 내용이 좀 있어요. 민주주의, 가짜민주주의 공개하고 토지주택, 금융 핵심 수단 있고, 제천 노동 일자리 민주주의 관계 이런 쭉쭉 넷째, 다섯째 경제체계 있는데 이걸 방금 제가 말씀했듯이 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뭘로 바깥 들어가야 된다. 토지와 주택은 토지 주택 공개하다가 국토가 하자든가 뭐 금융은 어떻게 통제한다든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일자리는 노동자 천만 노동자 전부 어떻게 이제 보장돼 나갈 건가 등등. 그래서 그 지점을 조금 지적하는 걸로 일단 권장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김동성 동지 그리고 이건수 동지께서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더 깊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데요. 우선 주제에 관해서 5가지를 짚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중의 요구에 기초해서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더 깊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시 5가지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핵심적인 한국 사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어젠다나 또는 뭐 그 정인관 선배님이 얘기한 대로 대중의 절박한 요구에 기초한 어떤 핵심적인 어젠다들이 전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게 해결되거나 선정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어젠다를 이용하는 거지 이 자체를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선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정말 대중적으로 중요하고, 한국 사회의 정말 중요한 핵심 현안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런 다양한 주제와 어젠다들이 가짜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동안 해결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든 겁니다. 예시로. 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중의 바다에 뭐를 던져서 파문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뭘 던져야 할지는 지금 일반적인 것뿐이 못 던지죠.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던져봐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던질 건가. 이거는 이제 현장에 같이 투쟁을 같이 하면서 이제 벼려내야 되는 문제라 봐요. 어떤 것들이 가장 그 대중의 바다에 던졌을 때 파문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게 파도가 될 수 있는지는 이제 여러 번 던져봐야지 이제 파악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초벌로 먼저 현재 던져보는, 안 던져면 모르니까 던져보는 그런 의제로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동지들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너무 좀 조용한 거 아닌가요? 저쪽 이장규 동지께서는 말씀해 주실 거 없어요? 글쎄 뭐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네. 예. 뭐 이야기를 하려면 되게 할 게 많고 또 근데 약간 이제 뭐 이게 폭이 넓은 이야기니까는 이게 어디서 말을 꺼내야 되는지가 좀 애매한데요. 말을 꺼내기가 좀 애매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할 게 되게 많은 주제인데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윤광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슬로건이 없거나 또는 무슨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뭐 그게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실제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건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실천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사실 아주 현실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퇴진 투쟁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윤석열 하는 짓을 봐서 그래 말씀대로 퇴진을 안 내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진에서 우리 타겟을 내세운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퇴진 이후에 뭐 진짜 민주주의 이야기 해본들 결국은 일단 한국의 현재로서 일반 대중들은 그냥 선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꼭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그래서가 아니고 한국의 대중들 상태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퇴진하고 나면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퇴진하고 나서 진짜 아예 뭐 총선 같은 거 하지 말고 원래 요구는 사실은 전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기존 정당 인정하지 말고 완전히 진짜 민중의 새로운 힘들을 만들어내자. 전이가 정 어려우면 저는 사실은 극우내각 정도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민주주의 하자는 건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전에나 이런 게 아예 헌법을 새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극우내각 정도는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진짜 민주주의 하자는 건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극우내각 정도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완전히 추구하겠다는 이야기는 못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역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세를 타되 그 정세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선도적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건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애석하게도 우리의 현실적인 물리적 역량이 그렇지가 않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진짜 일종의 그다음 그러니까 퇴진 투쟁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미적미적하지만 결국 시간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뭐 열심히 하면 이제 퇴진운동이 앞으로 힘을 발휘하고 열심히 안 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진 투쟁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범민주당 계열 여기서 말하는 범민주당은 민주당의 친화적인 대중들까지 포함한다.
범민정 계열이 진짜 이제 퇴진 투쟁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와야 대중화되는 거고, 오히려 문제는 그때 저들이 진짜 특수들 깨진다고 저들만으로 성과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진 투쟁을 우리가 준비하다기보다 저는 퇴진 이유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퇴진이 되든 안 되든 즉 계속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에 가기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재헌의를 아예 헌법을 새로 만들자 라는 주장을 아예 치고 나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민주주의는 주장적이고요. 아예 헌법을 만들자. 기존 정당들 말고 노동자, 농민, 민중이 참가하는 민중 참여 헌법,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지금 그런 논쟁을 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말하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이 아주 적극적이다 또는 뭐에 적극적이다 이런 그런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은 우리가 역량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차라리 그런 일이 있으면 김장동자 말했듯이요. 기간제로도 제대로 만들어내고 당원들이 선전할 수 있는 거리라도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더 필요한 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장점은 그겁니다. 다른 정당들은 다 선거가 우선인데 우리는 선거 같은 거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게 말씀대로 유일한 장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거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게 낫고, 그거는 조금은 선거라는 나는 프로그램은 약간은 좀 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거라는 프로그램은 약간은 좀 아니 선거를 대응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주 프로그램이 된다기보다는 실제로 만약에 윤석열이 퇴진하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최소한 촛불처럼 걔들의 성과를 독식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앞서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걸 계속 우리 내부에서부터 먼저 계속 선전선동을 해나가야 된다. 즉 우리 내부가 사실은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당원들 내부가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퇴진이야 하는 짓이 워낙 개판이니까 당연히 퇴진을 동의해도 퇴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사실 이거부터 진짜 논의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퇴진 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논의가 돼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다 내지는 약하다고 보고, 아까 말했듯이 재헌의를 과감하게 치고 나가든지 재헌의가 안 되면은 민중의 헌법을 새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 노동당에 실제 실천할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이 합리적인가, 민중헌법이라든가 재헌의 이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중집 때도 재헌의 얘기도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분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안 나오시면 내가 한마디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토론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진보 정당 운동이 그중에 핵심이 노동당입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우선 당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의당이 컸지만 민주당, 보수정당 졸졸 따라다니다가 망해버렸고, 거의 어쨌든 경우에 따라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진보 6개 조직이 통합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당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노원구에도 있고 강남구에도 있고 서초구에도 있고 딱딱해서 몇백 명 있어야 지구당 모임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노동당 모임도 잘 안 돼요. 며칠 모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당이 양측으로 확대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획기적인 방안이 뭐냐? 첫째는 난 이런 것들이 다 반성하고 평가하고 다 옳은 말들이에요. 내가 이게 틀리다고 보진 않는데,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옛날에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그다음 모든 조직들이
업종까지 포함해서 다 합쳐서 진보정당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당 지지율이 당장 여론조사 10% 20%예요. 우리는 그런 당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해봐야 몇 년 이렇게 개선하고 해야 이게 크게 전망을 열지 못할 거다. 그런데는 총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일정들이 기존에 계속 올 텐데 이런 계기라면은 6개 정치적 민주를 통합하자고 제안도 했잖아요. 근데 막 그냥 사전 노예도 안 됩니다. 어쨌든 노동당하고 민주노총 중심이 돼서 민주노총조합원을 당원으로 조직하면서 전국적으로 구 나갈 수 있을 건가? 어떤 이런 방안이라든가 6개 조직이 어떻게 공일적으로 또 힘을 모아서 될 건가?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당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량적으로 조금 이렇게 제한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급진적인 무상교육 공공주거 독점적을 해체 국공교화 어떤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민주노동당도 이게 핵심이었고 그 후에 진보정당도 이런 핵심 내용을 가지고 직접 대중 속에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대중들을 조직하고 운동을 끌어내고 이렇게 부정을 끌어내고 그게 이제 민주노총하고 노동당이 중심이 돼서 제 진보 세력들도 모아가면서 같이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저도 끝났는데 한마디만 해도 아니 다들 말고 사실은 저는 그냥 처음 당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발언 저기 준비하시는 거 다 듣고 감사히 잘 들었는데 살아있는 당은 과연 뭘까? 노동당은 과연 살아있는 당일까? 왜 우리의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적일까? 저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한 지 꽤 되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살아있는 당은 무엇이고 제가 이제 노동당의 전신인 진보신당에 정말 전성기죠. 영등포 모여 200명, 금천구 300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때 정말 막 같이 살아 움직이던 그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찐 우리 동지들이 지금까지 이어오셨구나. 아, 내가 참 줄을 잘 탔구나. 그런 감사의 말을 감사의 생각을 하니 갑자기 좀 울컥하네요. 어쨌든 저희 끝나고 뒤풀이 때 과연 살아있는 당은 무엇이었고 그때 우리 참 살아있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무리를 급하게 했나요?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 솔직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제가 발언 신청했습니다. 박찬웅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손을 듣고 사실 왜 지금 이 토론회가 열린 것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시기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좀 늦어진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은 오늘날 작금의 사태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선에서 선거운동 당시에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지키고 있는 게 원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렇게 대선 운동부터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면 그간에 있어서 왜 이런 토론회들이 우리 당에서는 열리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그렇다면 다시 오늘날 이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던 주도권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가 뭐 이런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장민 동지가 얘기했듯이 정치적 지도 중심이 없다. 정당에서의 정치적 지도 중심이 없다는 건 그 당 자체를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중투쟁과 함께 이 선전선동의 기간지 운동, 기간지 발행운동,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고 이미 해결되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에 어떤 계기든지 간에 우리가 뛰어든다라고 하면 슬로건의 문제 하나로서 해결될 수 있는가? 이건 이미 촛불 행동에서 뭐뭐뭐뭐 퇴진, 뭐뭐 퇴진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슬로건들이 나왔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어떤 슬로건 속에 우리의 차별성을 보일 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차별성은 그럼 강령에서 나오는가? 강령 이렇게 있고 각 당마다 강령의 차이성이 있겠죠. 그 대중 속에서 제기되는 건 강령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 현실에서의 정치적 선전선동, 이 정치적 폭로의 의견과 입장이 얼만큼 타당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대중적 지지를 경험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도 우리는 틀림없이 이 우리 당내 정치적 지도 중심을 세워야 한다. 일상적인 어떤 사회운동적인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운동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당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쨌든 대선에서 9,000표를 찍은 이 지지자들과 아직 소수이지만 이 당원들이 활동적으로 당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탄핵이니 퇴진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순간순간 좀 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타도라는 건 계획적이고 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실제 어떤 강력한 정당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퇴진이라는 건 어떤 자생적인 대중적 에너지가 뭉쳐졌을 때 스스로 퇴진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탄핵이라는 건 그것의 어떤 법적 하나의 형식이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지난날 대중운동들을 갖다 검토를 해보게 되면 촛불운동이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35차, 36차까지 대중적인 촛불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종에 있어서의 일정한 어떤 민주적인 또는 개혁적인 성향에 있어서의 정치 세력에 있어서의 하나의 움직임인데 실제로 그 대중적 여론에서의 56%, 60% 정도의 견결한 세력들은 결합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는 실체적으로는 이 민주주의 자체의 발전을 통해서 선거 심판이라든지 이 제도적 질서 자체에 굉장히 대중적으로는 여전히 그 기대가 크다. 이러한 사항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고 그 자체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모르지만 우리 당 자체는 우선적으로 선전선동할 기관지를 발행하는 운동을 이게 바로 따지고 보면 어떤 대중집회에 나가서 손쉽게 탄화를 나눠주는 것보다 각기 이 활동을 통해서 당내 당원들을 충분하게 당활동에 결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개인적 의견을 주로 얘기했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타 없이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동지 계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두 분 정도 더 발언 제가 발언 듣고, 좀 해도 예. 되나요? 네네, 네. 해 주십시오. 네. 예, 이주영 동지, 예. 네,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목소리 잘 들려요? 예, 잘 소리 안 들립니다. 들리나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예, 예. 서울 양천 이주영입니다. 지금 많은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 거대 담론들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현실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소속한 서울시당에는 그 두 분의 당원 투쟁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강서 양천의 박영환 택시 노동자 투쟁이고요. 강남 소초의 박미희 기아차 해고 노동자 투쟁입니다. 이제 투쟁 현장에 보면은 이제 정작 당원들의 참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으로 정작 내 가족, 나의 당원이 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퇴진이나 이제 민주노총 연대도 중요하지만 정작 나의 가족, 나의 당원들의 투쟁에 합류하는 당원들이 많지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당원 투쟁이 승리가 되면 이것이야말로 저희 노동당의 독자적인 어떤 사업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또 노동당의 자산으로 계속 쌓여갈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작 당원들의 투쟁에 같은 당원의 참여가 저조한 데에 대해서 느끼신 어떤 문제의식이 없으셨는지 당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당원들의 합류를 현장에 이끌어낼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이정희 동지 아까 발언하시라고 했어요. 조언을 해드리면 되지. 그건 아니고 조언을 해드려야지. 그렇죠. 보험까지는 아니고 의견을 토론자들이 줘야 되니까. 예, 의견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쳐다. 예, 아까 발언 요청했으니까요. 네. 이주영 동지, 옳으신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인데 당의 자원이 한정돼 있고 활동가들도 얼마 안 돼 있고 그러면서 각 활동가들이 마치 이주영 동지가 생각하는 투쟁에 대해서 절실하듯이 또 활동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그 투쟁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당면한 것까지 하기도 너무 벅차니까 다른 동지들 하는 거에 대해 연대하는 게 소홀한 건 맞아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 동지들이 열의가 없다 보기보다는 한정된 자원 속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협의하면 될 거고, 그게 이제 동지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투쟁이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힘을 모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쟁점을 더 좀 토론했으면 좋겠다. 이장규 동지도 얘기했고, 이제 우리 이건수 동지는 아까 말한 거 이제 우리가 정건 동지가 말한 무슨 무상의료 이런 의제와 정책은 충분합니다. 노동당 총선 공약이나 대선 공약 보면 다 나와요. 그거 그냥 웬만큼 하면은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거는 화두, 그죠? 구호죠, 구호인데, 진짜 민주주의 혹은 진정한 민주주의 이거 있잖아요. 해방 시대 때부터 나왔던 말이에요. 그것도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좀 모호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모호한. 대헌법이요. 혁명하면 다 대헌헌법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앞뒤가 뒤바뀐 말이에요.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 당연히 헌법을 새로 만들고 헌법 새로 만들고 별로 중요한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 그러면은 좀 좌경적으로 전달한다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자 아니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우리 생각을 그대로 뭐랄까요? 너무 읽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출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노동자 민중을 위한 헌법이나 노동자 민중의 헌법, 아니면 노동자 민주주의, 민중 굳이 빼도 된다고 봐요.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아니면 노동자가 주인되는 헌법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제와 정책은 더 이상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거는 다 나와 있고, 구호는 좀 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토론을 해서 이 퇴진 투쟁 때 이 플랜카드에 할 수 있는 그런 구호, 화두 이거는 분명히 당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논의기구에서 그런 구호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쪽 배터리가 다 돼서 머지않아 이 음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더 꼭 그 발언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 예, 지금 발언 듣겠습니다. 계신가요? 본인이 예. 아마 예, 최평주 동지, 예,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 켜주세요. 예, 마이크 켜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아, 들린가요? 예. 들려요? 예. 들립니다. 예. 그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 객관 정세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의 그 주체적 역량을 분석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그 덜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봤을 때 87년 6월 항쟁 때도 대중을 광장으로부터 대중들이 철수할 때 아무런 책임성 없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게 운동 세력의 그때까지 한계였고, 또 그 박근혜 탄핵 투쟁을 통해서도 박근혜가 탄핵된 것에 만족하고 대중은 아무런 소득 없이 또 광장에서 철수를 했던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 저들이 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지 않았으니까 폭력을 그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제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분명히 국가 권력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폭력이 동원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고 아주 그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신 이 시기에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전략적 목표와 전술적인 방침을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안을 가지고 당원 설득에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떤 슬로건을 제출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는 자, 객관 정세는 이러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주관적 내용은 이런 정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연대와 연합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좀 더 치중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 짧은 소견이니까 그 너무 크게 마음에 담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단일하게 의견이 모아지는 그런 것은 현재로서 계획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토론되었던 내용들 가지고 발언자 있어요. 발언 신청. 돌아가면서 짧게 한마디씩. 예, 발언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십니까? 예, 오늘 이건수 동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저기 토론자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가 객관적 정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지가 마르고 바람이 불 때 한 점의 불씨는 큰 불이 되지만 대지가 축축이 젖어 있고 바람이 안 불면은 장작불을 피워놔도 꺼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정세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논의가 뭐 지도부든 형당원이든 거의 없다는 게 지금 당에 정체돼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러우 전쟁에서 이혜영 교수나 한설이라는 전 군장이 쓴 글이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분들은 현 국면을
미국과 나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대립구도로 봅니다. 물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마이크가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유선 마이크 예, 예. 아니 괜찮아요. 그걸로 하세요. 예. 중간에 잠깐 끊어졌어요. 아, 그래 예. 끊어졌어요. 그냥 예, 방해가 여러 요소가 많은데 늘 방해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러한 어떤 600년, 뭐 400년 이렇게 됐는데 한 체제가 이 정도 오면은 그 강로지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칼과 화살도 마지막에 가는 비단, 그 여리디 여린 비단을 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은 초기에는 굉장히 그 세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모순이 계속 엉겨붙습니다. 해결은 안 되고 또 얹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의 정세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AI라고 얘기되고 자동화로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되는 디지털화. 그래서 수많은 산노동력이 80억 인구 중에 대다수를 노동과정에서 배쳐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막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쓸 때는 계속 늘어날 때입니다. 산노동을 계속 착취하는 구조로 늘리는 상황이었지. 그리고 1810년대 로자 룩셈부르크가 데카당스 이론을 주장할 때도 그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가 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새로운 신산업이 발전하는데 지금은 세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고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은 제3세계의 어떤 개발도상국은 예전부터 아예 태어나자마자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거대한 슬럼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학자들한테는 미스터리랍니다. 멕시코 시티에 2천만이 빈민들이 슬럼가에 모여 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사는가. 그런 게 하나의 미스터리일 정도로 세계 많은 사람이 노동 과정에서 배제돼 있고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결국은 제조업에서 이윤이 창출이 안 되니까 금융을 통한 착취, 특히 그 위대한 달러를 갖고 세계를 누구는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양털깎기가 아니죠. 사실은 뼈와 살을 다 발라가는 무시무시한 깎기죠. 그게 무슨 양털깎기입니다. 양털깎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어느 극한까지 와 있고 100여 년 전에도 그 극한에 왔을 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극복했거든요. 거대한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혁명가들을 죽이고 지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이면서 순환을 시켜서 한 100여 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면에서 정세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 미국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가는 부분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해영이나 한설이나. 근데 그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꼽혀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호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한계고, 당과 관련돼서는 제가 당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네가 하지 그래요. 하지만은 당의 지도부에는 당의 물적, 인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가 지금 합당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됐어요. 2022년 2월 5일 날 합당이 됐고 곧 6월 5일이니까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굉장히 긴 거랍니다. 하지만은 당의 신문이나 당의 기관지가 발행되고 있지 못해요. 이런 일은 난 처음 봅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비판하면은 뭐 어떻게 준비할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집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역량이 없으면 당원에게 호소라도 해서 자발적 당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한다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지도부들이 못한다고 아예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조차가 안 보인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의석도 없고 앞으로도 의석이 상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자리를 진보당과 정의당이 선점해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이러기 대단히 힘든 구조에 있으면은
어떤 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들이 못 갖고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될 만하고 정세도 그런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토론회가 거대 담론만 얘기하고 실제 실천은 없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김장민 동지가 제출하고 있는 그 기관지 발간을 위한 당원 모임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의 이건 일반 평당원이 기관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고 계실까 봐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어떠한 판단, 좀만 참으시오.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서조차도 등한시한다면은 결국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당에 우리가 적은 당이라고 하지만은 2천의 당권자, 당비를 내는 2천의 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은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0,000원씩 내던 당이 활력을 가지면 2만 원씩 낼 수 있고 3만 원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원이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거. 1년 4개월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뭐 당신들 얘기하는데 거대 담론이나 이거 구체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당의 일적 물적 자원을 분배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단위가 주체적인 역량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거기서 무엇부터 여기서 집중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저는 요구되어진다고 봅니다. 이사입니다. 예, 너무 길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결론은 뭐 기관지 문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뭐 다른 분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광고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저희 아까 이주영 동지가 이제 기능이 이제는 안 되는 거 들어가. 뭘 해야 될까요?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켜줘. 네, 그거. 아니 빼시면 되냐? 빼셔. 예예예. 이영주 동지 이제 죄송합니다. 예, 이주영 동지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박미희 동지가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시고 내일이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평화하게 후원금을 가지고 내일은 꼭 갈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김장민 동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희 당이 노동당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박미희 동지가 재벌과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독점 자본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젊은 당원 동지들이 결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럼 그쪽에서 그 안에서 뭐 그 장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제국주의인 거 아닌가? 토론의 장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야외 토론회. 정말 누가 말하듯이 섹시한 제목의 토론회를 거기에서 열면 사람들은 모이고 그리고 박미희 동지는 분명히 힘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미희 동지의 재벌 투쟁에 쉽게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이게 이 나라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현재 재벌과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결합을 못하고 있지만 박미희 동지는 10년째 홀로 타협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희 나도란 대표님도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와주시고 양회동 동지에서 또 그날 노래를 또 해주신다고 제가 죄송한데 양회동 이름이 같으세요. 그래서 GM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는 동지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그리고 택시 노동자분의 투쟁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토론 말씀해 주세요, 이주영 동지. 아니야. 오늘 토론회가 비록 규모는
조촐하지만요. 처음에 대표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제안된 거 자녀를 기쁜 노동자가 어떻게 알구나. 이게 진짜 실제로 고민돼요. 우리가 고민의 첫발을 뗐다. 그래서 당장 기관지도가 없다. 우리 김정인 동지가 얘기했잖아. 그럼 기관지 만들자. 어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나가야 돼. 그러자. 그러면 대중 투쟁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교육을 저도 뭐 아까 제안했잖아.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투쟁의 도구로서 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받으면서 더 필요하면은 국가 토론 다시 2회, 3회 토론을 하면서 노동당이 작지만 또 뭐 연합에서 어떻게 당장 선거가 내년 총선 나오면 6개 당하고 진보 조직들 연합하는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대처하는 논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당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잡으면서 토론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구조들, 팀들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일수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시죠 이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해도 되겠는가요? 더 말씀하실 동지 계세요? 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손 드셨는데. 한마디씩 안 해요? 예,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 전체적인 총괄 기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투쟁의 동력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투쟁의 동력들이 우리 당내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말씀들 다 있고, 그래서 오늘 토론에 나왔던 내용들 서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발제하신 분 그리고 토론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서 추가적으로 2차로 토론회를 다시 기획하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어떻게 다음 정치 기획을 해야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발제해 주신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박수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난 정리발언 할 줄 알고 정리 발언을 못 하는 거야. 정리발언 할 줄 알고 준비했는데 배터리가 없어.